안녕하세요. 60대 중반에 넘어가는 아줌마입니다. 이 나이에 아줌마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손주도 하나 없으니 아줌마라 하겠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 손주가 하나도 없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자식 복이 없어서 그런 거라 생각하면 속이 많이 상하기는 합니다. 결혼하고 불교인 시댁 때문에 개종을 한 지 오래됐지만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저는 사주팔자 같은 건 믿지 않았습니다. 옛날 어른들이나 좋아하는 미신 같은 걸로 여겼었죠. 젊을 때 친구 따라갔었던 어느 철학관에 계시던 아저씨가 제 사주를 보며 재물복은 좋은데 그에 비해 자식복은 좋지 않다는 말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결혼 생각도 없는 아가씨였기도 하고 사주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저씨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냈었죠.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넷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네 아이 중 두 명을 잃고 말았죠. 두 아이를 잃고 나니 그제야 그 철학관 아저씨의 말이 생각나더군요. 내가 그때 그 말을 기억하고 아이들을 더 조심히 키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라는 후회감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복이 없는 저 때문에 죄 없는 제 아이들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식복이 없어도 얼마나 없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두 아이들의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셋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닌 속에서 열불이 터지는 이야기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네 아이 중 두 아이를 잃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곁을 떠난 녀석은 바로 저의 둘째 딸이었어요. 남편을 쏙 빼닮았던 둘째 딸은 엄마, 나 친구들이랑 개교 다녀올게. 라는 말의 마지막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둘째 딸은 고등학교 여름방학 어느 날 친구들과 계곡으로 놀러갔다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딸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군대에 입대했던 큰아들이 사고로 연이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줄초상이라며 집안이 풍비박산났다고 떠들어댔었죠.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식을 둘이나 떠나보냈는데 어떻게 집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죽은 내 아이들도 안타까웠지만 저를 포함해 살아있는 저희 나머지 식구들도 두 눈 뜨고 보기 있기 안타까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할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가혹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제 그만 슬퍼하고 정신 차리고 살자. 죽은 두 애들이 안타깝고 그래서 슬픈 건 당연하지만 남아있는 애들을 생각해야지. 우리 남아있는 두 애들도 잃을 수는 없잖아.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정신이 조금 드는 듯 했습니다. 떠난 두 아이들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다가 남아있는 두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 아이들마저 잃어 보내게 될까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을 떠나보낸 슬픔을 털어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편 말대로 나머지 두 아이도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각성을 하게 된 저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24시간 두 아이들에게 달라붙어 살았습니다. 제가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셋째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기 때문이었어요. 셋째 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심장 수술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었죠.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수술을 하고 난 이후부터 잔병 치레를 많이 했었습니다. 커서도 병약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를 잃고 셋째에게 더 매달렸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넷째 딸은 신체도 정신도 건강했고 제가 챙겨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씩씩한 딸이었습니다. 오히려 저의 관심과 보호를 싫어했던 딸이었죠. 사실 말도 아이들에게 달라붙어 살았다곤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말 잘 듣고 병약한 셋째 아들만 제 품에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애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나 대학 교수 되고 싶어 하는 거 엄마도 알지? 대학 교수 되려면 돈도 시간도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엄마, 나
대학 교수 될 때까지 지원해줄 수 있어? 딸은 대학교에 입학을 하자마자 자신의 인생 계획을 말하며 금전적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한다고 당연히 다 해줄 수 있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그리고 엄마, 하나 더 말하자면 나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나한테 결혼 기대나 하지 말아줬으면 해? 나 평생 독신주의로 살 거야?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둘째는 자신이 독신주의라는 말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땐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를 뀌었었어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결혼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이었죠. 막내딸은 저를 닮아 똑똑하니 금전적인 지원만 해주면 알아서 잘 살겠다 싶었던 저는 앞으로는 우리 셋째만 잘 돌보고 지켜내자고 생각했었습니다. 성인이 된다는 큰 아들을 끼고 도는 걸 보면 남들은 욕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제 아들을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아들의 별명이 마마보일 정도로 저는 아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저에게서 정신적으로 독립을 원했습니다. 아들, 오늘 첫 출근이지? 엄마가 일단 회사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 아들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바로 연락해. 엄마, 나 안 데려다 줘도 되고 데리러 오지 않아도 돼. 오늘부터는 내일은 나 혼자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도 이제 내 삶 말고 엄마 삶을 살아. 아니, 아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충분히 엄마 삶 살고 있고, 널 챙기는 게 엄마 삶의 일부인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어? 엄마 서운해? 나 벌써 20대 후반이야. 엄마가 왜 나를 품에 가두고 키우려고 하는지 아는데 이젠 안 그래도 된다고. 나도 이제 엄마가 걱정해도 되는 나이가 훌쩍 지났잖아. 엄마가 걱정하는 일 없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살게. 셋째 아들의 말에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히 말을 하긴 했지만 그 말 안에는 엄마 이제 그만해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품에 품고 살던 아들을 독립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더 큰 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아들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아, 여자친구를 좀 사귀고 그러니? 35 되기 전에는 너도 장가를 가야 되지 않겠어? 여자친구 만나기 힘들면 엄마가 선자리라도 만들어 줄까? 엄마, 내 연애 사업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엄마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학교 때부터 끊임없이 잘 만나왔어. 어머, 그게 사실이야. 그러면 엄마한테 여자친구 얼굴도 좀 보여주고 그래봐. 우리 아들 취향은 어떤 취향인지 엄마도 궁금하다. 아들이 숫기가 없어서 여자도 하나 제대로 만나지 못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아들은 저 몰래 여자친구를 꾸준히 만나온 듯 했습니다. 넷째 딸만 똑똑이 취급을 하고 셋째 아들은 병약하다는 이유로 세상 물정 모르는 순둥이 취급을 한 게 미안할 정도였어요. 진작에 독신주의자 선언을 한 넷째 딸은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30이 다 돼도 공부한다고 연애 한번 하는 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꼴을 보고 저는 넷째 딸의 결혼은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우리 셋째 아들만 제대로 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잘 살아주기를 바랐었죠. 그래도 아들을 재촉을 할 수 없으니 일단은 아들이 먼저 결혼할 여자를 데려와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지금쯤 결혼을 생각해야지 우리 아들 노총각이 안 될 텐데 라는 걱정을 하던 찰나였어요. 아들이 타이밍이 좋게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송진아라고 합니다. 기식씨가 어머님 미모가 뛰어나시다고 맨날 자랑했었는데 실제로 만나뵈니까 기식씨가 왜 그렇게 어머님 자랑을 했는지 알겠어요. 정말 반가워요, 어머님. 어머, 우리 기식이가 나한테 예쁘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던데 진아한테는 그랬어? 그놈도 참 주책이다. 어쨌든 어서와 진아야. 나도 만나서 반가워.
며느리는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이었는데 아들이 며느리가 일하는 사무소에 회사 일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하다 인연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직업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우리 아들도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으니 직업적인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큰 문제로 여겨지진 않았습니다. 진아는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니?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지내니? 아니면 따로 나와서 혼자 살고 있니? 식사를 하던 중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당연히 물어봐도 될 정도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면 안 되는 질문이라도 했다는 듯 아들이 저에게 눈치를 주었고 며느리도 제 질문에 기가 죽은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 반응에 덩달아 놀란 제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자 옆에 있던 넷째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랑 언니 반응이 왜 그래요? 엄마가 하면 안 되는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예비 며느리한테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한 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부채가 얼마나 무른 것도 아닌데 왜 엄마 눈치 보게 만들어요? 똑똑해서 그런지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넷째 딸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하자 며느리가 저에게 미안하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 눈치 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어머님께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다고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고 기회가 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물어봐 주셔서 조금 당황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무슨 사연이 있길래 가족들에 대해서 말하는 걸 어려워하니? 어차피 말해야 되는 이야기니까 걱정 말고 지금 말해버렴. 제가 며느리를 달래듯 말을 하자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고아예요. 어릴 때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친척집 전전함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한텐 부모님도 형제도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밝힌 며느리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진아야, 나한테 죄송할 게 뭐 있니? 그 어린 나이에 친척들 눈칫밥 먹으며 살아오느라 고생했어. 그런 걸로 내가 너희들 결혼을 반대하진 않으니까 눈물 좀 그쳐보렴. 며느리가 오해를 하는 바람에 그런 며느리를 달랜다고 결혼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고아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잘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안이 잘나지 않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걸 내세워서라도 좀 더 조건이 좋은 여자를 데려와 주길 기대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여자이기도 하고 계속 보다 보니 며느리가 심성이 매우 고운 사람인 것 같아 결혼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3천만 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어요. 이걸로 저희 결혼식 비용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머님은 저희한테 금전적인 지원해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들 살뜰하기도 하지. 혼자 살면서 어떻게 그 돈을 다 모았니? 기특하다 진아야. 그럼 결혼식 비용은 우리 기식이가 모아둔 돈으로 하는 걸로 하고 신혼집 혼수를 진아 네가 모은 돈으로 사는 걸로 하자. 보통 혼수는 여자 쪽에서 장만하지 않니? 다른 건 몰라도 셋째 아들과 며느리가 살 신혼집은 제가 꼭 마련해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 중 신혼집을 사주겠다는 저의 말에 며느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저희 신혼집 안 구해주셔도 돼요. 혹시라도 지금 알아보신 게 있으시면 취소해주세요. 진아야, 부담 갖지 말고 받아. 내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결혼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신혼집 같아서 해주는 거니까 내 성의 생각해서라도 받으렴. 너희 둘 월급 얼마나 된다고 대주까지 받아서 집을 구하니? 차라리 그 돈 모아서 나중에 너희 애들 낳으면 애들한테 쓰도록 해.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기식씨랑 상의했는데 저희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어머님 집에 남는 방도 많기도 하고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돈도 모으고 어머니들 살림도 배우면서 살고 싶어서요. 조만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게 됐네요. 며느리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저를 모시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지도 시키지도 않은 그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하니 미안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었죠. 괜히 내 생각해서 그럴 필요 없어. 나랑 같이 살면 기시기는 편하겠지만 지난 네가 얼마나 불편하겠니? 혼자 살아온 시간도 꽤 긴데 어떻게 나랑 같이 살아?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어머님, 제가 평생 가족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아서 그런지 가족들 많은 집에서 복작복작하게 살고 싶더라고요. 그게 제 로망이었어요. 아이 낳으면 그때 나가서 살든가 할 테니까 같이 사는 거 허락해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고아로 자란 며느리의 말을 듣고 보니 또 이유가 그럴듯했습니다. 어느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 복작복작하게 사는 게 뭔지 느껴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저도 죽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을 때의 집안 분위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진아, 너도 기식이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기식이 형이랑 누나 살아있을 때만 해도 우리 집 분위기가 복작복작하니 사람 사는 냄새가 났었어. 지금은 기식이 형, 누나도 없고 막내까지 나가서 살고 있으니 여기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지 빈집인지 모를 정도로 적막하더구나. 그런데 진아 네가 들어와서 살아준다고 하면 다시 예전처럼 집안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긴 하네. 고마워, 진아야. 며느리랑 같이 살면 저도 불편한 게 분명히 있겠지만 생각해보니 좋은 점이 더 많을 것 같아 합가를 허락해 줬습니다. 사람들은 시몬을 모시겠다고 제 발로 들어와서 살아주는 저희 며느리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기식이 엄마 며느리 보기 좋나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벌써부터 모시고 살아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기식이 엄마 말려는 걱정 없이 살겠어?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지혜롭고 인품이 좋으니 저 스스로도 제가 며느리 복은 타고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 집으로 들어온 며느리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식사는 제가 다 차릴 테니까 어머님은 아침에 늦잠도 주무시고 낮에 친구분들이랑 놀러도 다니시고 하세요. 그동안 기식씨 밥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론 아내인 제가 할게요. 말은 고맙지만 아침 저녁은 내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너도 회사에 다닌다고 힘들 텐데 무슨 아침밥까지 차린다는 거니? 그냥 내가 평소 차리던 대로 차리고 네 숟가락만 더 얹으면 돼.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제가 어머님이랑 기석 씨한테 삼시세끼 다 차려드릴 생각으로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어머님 평생 식구들 챙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며느리한테 책임 받으셔야죠. 며느리가 합가를 하겠다고 저희 집으로 제 발로 들어오긴 했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집안 살림을 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회사를 다니고 있기도 했고 어차피 내가 하던 일이니 딸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하기로 했던 거였죠.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괜히 더 부려먹는 시모가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밥도 빨래도 청소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진아 너는 내가 도와달라는 일에만 도와주면 돼. 알겠니?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며느리는 귀엽고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눈을 떴을 때면 청소도 빨래도 이미 다 되어 있어 제가 손댈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하지 말래도 왜 말을 안 듣니? 회사 일만 하는 것도 벅찰 텐데 왜 집안 살림까지 네가 하는 거야? 너 이러면 내 마음이 불편해? 어머님 불편하지 마세요. 어머님 계시나 안 계시나 기석 씨랑 둘이 살았어도 제가 했어야 될 일이었어요. 저도 그냥 제 빨래하는 김에 어머님 것도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보니 또 그 말도 맞는 말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편해질 리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하지 못하게 말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지 않은 소식을 하나 전해주었어요. 어머님,
저 이번 달까지만 일을 하고 다음 달부터는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 말씀드려요.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왜 그만두니? 회사에 편하다고 하지 않았어? 무슨 문제라도 생겼니? 그게 아니라요. 다음 달이면 계약이 끝나거든요. 회사에서 저에 대한 평판이 좋아서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어리고 대학 나온 새 직원을 뽑아야 된다고 정규직 전환도 재계약도 없이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나가달라고 하네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그만둬서가 아니라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착한 며느리가 밖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산다는 게 속이 상해서 천불이 났던 것이었죠. 저의 표정이 굳어지자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계약 끝나면 바로 다른 일자리 구할 거예요. 단순 사무직 경력자이기도 하고 기혼자라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긴 힘들긴 하겠지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어머님이랑 기직 씨한테 얻어만 먹고 살지 않을 테니까 기분 푸세요. 내가 지금 지난 너 회사 그만둬서 이렇게 화가 난 줄 아니? 지금 네가 다니는 회사 하는 짓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래. 지난 너 이번에 회사 그만두면 바로 일 구하지 말고 너도 좀 쉬어. 기식이가 벌어오는 돈이 있으니 그걸로 생활비에도 충분하니까 무리해서 다른 일 구할 필요 없어.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저보다 더 속상해할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러니 그제야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진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속상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저같이 부모와 꽉벌 낮은 사람은 제대로 인정받고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것 같아요. 진아야, 알아. 내가 네 마음 잘 알아. 응? 그래도 이제 진아 너한테는 기식이도 있고 나도 있으니 너무 속상해만 하지 말아라. 가족들이 너를 인정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생각하든 중요하지가 않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랑 기식이는 네가 착하고 능력 좋은 사람이란 걸 아니까 속상해하지 말자. 저는 며느리를 위로해주며 새로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진아야, 이렇게 된 거 회사 그만두게 되면 하고 싶은 공부 시작해봐. 대학을 가도 좋고 자격증을 따도 좋고 고시 같은 거 준비해도 좋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너 하고 싶은 일 시작해보렴. 아니에요, 어머님. 대학이든 고시 준비든 뭐가 됐든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저 다른 일 구하면 돼요, 엄님. 너 그동안 공부하고 싶어도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못했을 거 아니니? 이제는 너 뒷바라지 해줄 남편도 있고 나도 있으니 그동안 못했던 공부 시작해. 요즘은 배움에 나이가 없다고 내 친구도 지금 만학도로 대학 다니고 있잖니. 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고생만 하며 살았을 며느리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가세가 기울어지는 게 아니니 가능한 일이었는데 저의 제안에 며느리는 처음엔 거절하는가 싶더니 나중엔 감사하다고 제 앞에 무릎까지 꿇었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회사 일을 그만두고 난 후였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며느리는 제 예상대로 회사를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이러라고 다른 일을 구하지 말라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이렇게 지내는 게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 손으로 어머님 식사 챙겨드리고 집안 살림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잖아요. 근데 이것마저 못하게 하시면 저 정말 속상해져요. 하고 싶은 공부 생기면 그때 집안 살림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국 저는 며느리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제게는 며느리 복이 있다는 걸 평생 모르고 살았던 저는 그렇게 며느리에게 삼시세끼를 다 받아먹으며 복에 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참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도 매 끼니 때마다 꼭 다른 반찬을 만들어 내놓는 것도 모자라 빨래를 하면 모든 옷을 꼭 깔끔하게 다리기까지 했었죠.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며느리는 꼭 어머님, 이렇게 해야지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힘이 나죠.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며느리는 어머님, 저는 누군가에게 좋은 자식은 되지 못해도 어머님한테 좋은 며느리, 남편한테 내조 잘하는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의 신우집에 매달 직접 만든 반찬을 배달해 주었고, 결혼 2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시부의 제사상도 직접 제 손으로 차리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며 하늘이 제 아이 둘을 뺏어간 게 미안해서 천사 같은 며느리를 제게 보내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감사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 자식과 같이 생각하며 살기로 했었죠. 천사 같은 며느리도 얻고 셋째 아들은 스카웃이 되어 대기업으로 직장도 옮기고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막내딸이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니 누구 말대로 제 말년은 행복한 일만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늘 그렇듯 저의 행복을 가만히 지켜봐 주지만 않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저랑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실래요? 낯빛만 보면 어머님 꼭 간이 안 좋은 사람 같이 보여요. 평생 아픈 셋째 아들과 남편의 건강만 들여다보고 사느라 제 건강은 살피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았던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듣고 거울을 보니 정말로 저의 낯빛이 많이 이상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검사 결과 간 경화였습니다. 간암까지 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의 상태였어요. 저는 그래도 간암이 아닌 게 어디냐라는 생각에 안심을 했는데 어쩌면 간 이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간 이식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할게요. 기식 씨는 간 이식할 수 있는 몸도 아니고 아가씨는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 건강은 제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너한테 간 이식을 받니? 필요하다면 기증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나는 며느리한테 간 이식 받으면서까지 오래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너도 애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간 이식을 해준다 그러니? 어머님, 지금 애가 중요해요? 저는 제 임신보다 어머님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기증자가 언제 나타날 줄 알고 기증자를 기다려요. 안 돼요, 어머님. 다행히 정밀검사 후 병원에서는 장기적인 약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간 이식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간을 이식받지 않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를 생각해주는 며느리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제가 며느리와 아들을 앉혀두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일로 진아한테 정말 크게 감동을 했어. 내 부모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어머니한테 선뜻 간 이식을 해준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내가 잘 알지 않니? 그래서 나는 죽으면 내 재산 우리 진아한테 다 줄 생각이야. 이렇게라도 진아 마음에 보답을 하고 싶구나. 그래요, 엄마. 저도 엄마가 저한테 다 주신다고 해도 진아한테 주려고 했어요. 이번 일뿐만 아니라 평소에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진아가 정말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아한테 꼭 보답하고 싶었어요. 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고 며느리는 저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말씀만이라도 정말 감사해요.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저를 인정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다 주신다고 하시고 기식 씨한테 다 주셔도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몸 건강히 오래만 살아주세요. 비록 몸은 성치 않았지만 마음이 행복하니 내 몸이 아픈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셋째 아들이 결혼한 지도 1년이 넘어가고 있으니 슬슬 아이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낳는 게 아니니 강요할 일은 아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속내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진아야,
너희는 이 세계 이게 어떻게 되니?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안 낳을 거 아니면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어머님, 안 그래도 저희 결혼하고 1년 안에 아이 만들자고 했는데 신혼생활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지 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식 씨랑 천천히 가져보자 했는데 근데 또 요즘 아기들이 너무 예뻐 보여서 저희도 슬슬 준비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 아이 가져야지. 기식이도 회사 옮겨서 결혼 좀 더 월급 더 받아오니까 슬슬 준비해봐. 저의 말에 며느리는 뭘 보여주고 싶은지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얘가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아기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는 그렇게 안 예뻐 보이던데 자매만큼이나 친한 친구이라 그런지 너무 예쁜 거 있죠? 며느리는 자신의 친구 아기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저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휴대폰 속의 아이는 정말 며느리의 말처럼 예뻤습니다. 아들이라는데 딸만큼이나 예쁜 아기라 사진을 여러 장 구경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며느리는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이 사진을 구경하고 있는데 휴대폰 상단에 카톡 메시지가 하나 뜨더군요. 너네 시모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냐? 인터넷에 간에 안 좋은 음식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찾아봐. 메시지의 내용을 보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는 메시지 알림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매처럼 생각한다던 친구의 메시지 창이 떴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 시모 죽고 유산 받으면 바로 이혼할 거야. 간에 안 좋은 음식 뭐 있지? 요즘 우리 시모 안색이 좋아져서 걱정이네? 메시지 내용을 보고 너무 놀란 제가 손을 덜덜 떨며 제 옆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아들에게 며느리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기시가, 너 얼른 그 메시지 좀 읽어봐. 신아 지금 지 친구랑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신아가 말하는 시모가 나 맞지? 제 말에 아들이 며느리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몇 주 뒤 저와 마찬가지로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기시가, 엄마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신아 지금 나 죽일 작정인 거 맞지? 대답 좀 해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화장실에서 나온 며느리가 가라앉은 집안의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요? 무슨 연락이라도 온 거예요?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화를 내야 되나 차분하게 물어봐야 되나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일단 차분히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네 친구 아기 사진보다 우연히 보게 됐는데 너 친구랑 나눈 이 대화 내용 도대체 뭐니? 당신, 솔지씨랑 나는 이 카톡 도대체 뭐야? 당신 진짜 미쳤어? 앞에서 우리 엄마 좋아 죽는 것처럼 굴더니 뒤에서는 이러고 있었냐? 며느리는 저 아들의 말에 저희 쪽으로 달려오더니 아들 손에 들려있는 자신의 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내놔. 남의 카톡을 왜 보고 그래? 그리고 어머님, 저 절대 나쁜 의미를 가지고 했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 말이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소리니? 나쁜 말에 내뱉어 놓고 나쁜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게 무슨 논리니 지금? 어머님, 결혼한 친구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어쩌다 시댁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없는 시댁 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도 시집 오셔서 친구들한테 시댁 욕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예요. 며느리는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시댁 욕을 한 것뿐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은 결국 단순한 시댁 욕이 아니었습니다. 송진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가족도 뭣도 없는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살아놓으면 먹여 살려주고 있게 누군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천사의 탈을 쓰고 뒤에서 악마 같은 짓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지 너도 잘 알잖아.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지금 나한테 말 실수한 거야. 당장 사과해. 가족도 뭣도 없다고 내가? 며느리는 아들의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갑자기 정색을 하며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다른 건 몰라도 너한테 가족이 되어준 게 누군데? 돈 다 대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지원해준 사람이 누군데? 우리 엄마 아니야? 그래, 네 엄마가 나한테 다 해준다고 했지. 근데 그게 뭐? 솔직히 며느리 딸처럼 생각한다고 해놓고 진짜 며느리 딸처럼 생각하는 시모가 얼마나 되는데? 너는 아들이라 너희 엄마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다 좋게만 보이겠지만 나는 전혀 아니거든? 나는 어머님이 나한테 돈 대줄 테니까 그만큼 본인한테 잘하라는 소리밖에 안 들었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던 며느리는 결국 그 천사의 가면을 벗고 악마 같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말할게. 솔직히 난 결혼 전부터 어머님 마음에 안 들었어. 아무리 내가 이 집에 들어오겠다고 해도 어머님이 끝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말렸어야지. 처음엔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더니 기어코 나를 집으로 끌어들이시더라? 나보다 어머님이 더 악마 아니야? 나도 너보고 따로 나가서 살자고 했잖아. 근데 여기 들어오고도 온다고 한 게 누군데 그래? 네가 네 발로 들어와 놓고 왜 이제 와서 그 소리야? 그래. 내 발로 들어온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날 부려먹으실 줄 몰랐어. 거기다가 병까지 얻어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계시잖아? 솔직히 아들은 당신인데 어머님한테 자식 노릇은 내가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며느리는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자식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저의 모든 재산을 넘겨준다고 한 것이었는데 며느리는 여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쌓아두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 우리가 가족? 왜 가족이야? 피가 섞여도 가족이 되기 어려운 마당에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머님은 너한테는 엄마지 나한테 그냥 남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친구한테 어머님 욕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시집살이 좀 시켜야지. 며느리의 수위 높은 말에 참다 못한 저는 변호사에게 미리 받아둔 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종이를 꺼내왔습니다. 무슨 내용을 채울지만 남겨져 있는 종이라 저는 며느리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유서를 써내려왔습니다. 재산의 80%에 며느리 송신아에게, 나머지 20%는 아들 최기식과 딸 최기영에게 각각 10% 남기겠습니다. 저의 유서 내용에 놀란 며느리가 화가 조금 풀린 듯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재산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던 말씀 사실이셨어요? 그럼 진작에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가증스러운 며느리의 말에 저는 대꾸하지 않고 유서 내용을 더 써내려갔습니다. 단, 아들이 이혼할 경우 며느리에게 양도되는 재산은 없음. 제가 펜을 내려놓자 며느리는 유서 종이를 집어들더니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 데리고 장난치시는 거예요? 저 골탕 먹이신 기분이 어떠세요? 어머님은 항상 이런 식이신 것 같아요. 앞에선 착한 척 하시면서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 가지고 있으신 거요. 결국 1년 동안 어머님 모신 며느리보다 내 핏줄이 더 소중하다 이거죠? 나 죽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며느리 뭐가 예쁘다고 내 재산을 너한테 물려주겠니? 더 이상 꼴 보기 싫으니 행패 그만 부리고 짐 싸고 이 집에서 나가라. 기식이가 너랑 이혼 안 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든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하라. 며느리가 끝까지 버티고 서 있자 제가 며느리에게 몰래 숨겨둔 비밀을 하나 더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네 앞으로 아파트 하나 계약해 주려고 얼마 전에 내겐 너한테 인감도장 달라 했던 거야. 진아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너를 진심으로 내 새끼라고 생각했었어. 역시 사람 마음은 쌍방이어야 된다고 내 마음만 너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구나. 이제 추한 모습 그만 보이고 이 집에서 나가주려무나. 저의 말에 며느리는 허탈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깐 이성을 잃었었나 봐요. 괜히 나만 잘못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일부러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었어요. 어머님이랑 기식 씨한테 버림받게 될까봐 무서워서.
일부러 어머님 죄 없는 어머님 잘못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 지금 제 잘못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제 바지가랑이에 붙잡고 싹싹 빌기 시작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카톡 내용을 보고 난 후 며느리가 바로 바짝 엎드려 용서만 구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성을 잃고 마음에 담아둔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기 때문에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이상 며느리를 용서해 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 집에서 나가면 갈 곳 없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이상 한 집에서 살기 힘들 것 같으니 나가줬으면 해. 며느리 집에서 내쫓은 후 마음이 불편했던 저는 아들에게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1년 동안 자기가 저를 모신 노동의 대가로 1억 원 받아야지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해서 화가 난 아들은 결국 이혼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지나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릴 텐데 그냥 달라는 돈 주고 깨끗이 끝내지 그랬니? 괜히 소송까지 가면 너도 힘들고 엄마도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 엄마, 걔가 1억 달라면서 뭐라는 줄 알아? 네 엄마는 남의 집 딸 그렇게 부려먹고 어떻게 돈 한 푼 안 주고 쫓아낼 수 있냐면서 그러니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거라고 했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돈을 쥐어줄 수 있겠어? 이혼 소송 중에도 며느리는 판사에게 위자료로 저를 모신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일을 쉬면서 저에게 받아간 용돈으로도 충분히 그 노동의 값이 충당되었기에 며느리는 한 푼의 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을 해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가족도 돈도 없는 애를 길바닥에 내쫓아서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하지만 귀엽고 저에게 죽은 제 아이들까지 들먹이는 며느리를 보며 남아있던 동정심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자식 복이 없다는 말이 자식들을 일찍 보내게 된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식 복이 없다는 말의 의미 같았습니다. 어릴 때 아프고 커서는 이혼까지 한 셋째 아들, 박사학위를 따고 대학 교수가 되었지만 시집은 절대 가지 않겠다는 막내딸. 저 정말 자식 복 없죠? 그래도 저는 부모니까 제가 눈 감는 그날까지 우리 두 애들 잘 돌보다 가고 싶습니다. 저는 자식 복 없다는 소리는 들어도 우리 애들은 부모 복 없다는 소리 듣게 하면 안 되니까요.